제가 인터넷에서 이 AI 때문에 조회를 해봤더니 요즘에는 이세돌 구단이 나옵니다만 제가 그 연초에 조회를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먼저 나오죠. 인공지능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이 친구가 제가 무슨 의도로 AI를 조회하는지 알아서 제일 먼저 그 단어를 보여줬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기업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아주 폭넓게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인데다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혁명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가지의 혁명으로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 5가지의 혁명이 굉장한 공통점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미래에 우리한테 올 그 다음 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도 좀 얻을 수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가지 혁명은 산업혁명, 그리고 증기철도의 혁명으로 해서 정보통신혁명까지 5가지인데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특이할 공통점은 첫 번째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산업이 하나씩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혁명들은 전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들이 편리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놨다는 거죠. 산업혁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계가 등장하면서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산업, 제조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증기철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 생산한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이 먼 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산업이라고 하는 또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인데요. 또 전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거에 연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땅에서 캐서 썼던 것을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낮에만 일할 수 있었던 환경이 24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산업, 전력산업 또는 에너지산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앞에 철도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돼서 사람들의 생활의 반경이 굉장히 폭넓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 자동차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영향과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혁명은 정보통신혁명인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굳이 내가 어딘가에 가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급격하게 늘린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T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또 만들어내게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 6번째 혁명은 과연 무엇일까를 봤을 때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혁명기는 1971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상 앞에 말씀드린 5가지의 혁명이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주기로 일어났고 그 혁명기마다 보시는 것처럼 잉태기에서부터 성숙단계에 이르는 단계를 꼭 거쳐왔었습니다. 그러면 71년에 시작한 혁명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0년 조금 더 늦게 되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아마 끝나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과연 앞에서 사람의 무언가를 바꿔주는 편리함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인더스트리, 산업이 탄생한 이 혁명들이 그 다음 혁명은 무엇일까를 예측해 봤을 때 요즘에 화두가 되는 AI도 그 하나의 아주 큰 후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우리 정보통신 혁명기에 무엇이 있었나를 살펴봤는데 뉴스지상에서 한 60여 년 전부터 AI의 개념이 나왔다고 하고 저희도 찾아보니까 1949년에서 56년 사이에 AI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됐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AI 개념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AI스러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인공지능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레커멘데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추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AI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서 2013년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휴대폰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음성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머신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이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AI가 활성화될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혁명기의 사이클에 잉태기 기간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기 기간에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난입기를 거치고 광란의 시대를 거쳐서 성숙 단계에 과연 AI가 끝까지 갈 것인가는 한번 깊이 있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가 컨설팅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도 경기는 어떨 것 같아? 앞으로 5년간은 어떨 것 같아? 참 예측하기 힘들지만, 제가 본 이러한 혁명기의 사이클로 강의 이야기를 드리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산업들이 혼재되는 시대가 분명히 될 것이고, 많은 기업들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지금처럼 모바일 시대입니다, 정보통신 시대입니다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이미 다가왔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도 매우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가 제 대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AI가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몇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인지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기술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컴퓨터 비전이나 또는 자연어 처리와 같은 기술들이 인지기술의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는 로봇 청소기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지기술이 적용된 기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해외여행 가면 저는 참 구글맵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데, 구글 나우라고 하는 시스템 역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지기술에 의한 그런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즐겨 하시는 게임에도 인지기술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Siri라든가 우리 삼성 글랙스폰에 들어가 있는 음성인식 기술 모두가 이런 인지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들이고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그 기업 경영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고 한번 저희도 되짚어 봤는데,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TMT 인더스트리, 하이텍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합한 인더스트리를 TMT라고 부르는데, 그 인더스트리에서 발표하는 프리딕션에 인지기술이 2년째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얘기들이 하나 등장을 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아직 인지기술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업 경영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기업 솔루션, 기업형 솔루션들은,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미 인지기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이미 64%의 솔루션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착수했거나 완수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2016년이 되면 80%,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인지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는 전 세계 어떤 기업들도 이 인지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요. 곧 멀지 않아 이러한 기술들 때문에
기업의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기업에 그 영향을 줄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뭐라고 저희는 생각했냐면 밑에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이나 또는 자연어 처리 기술 그리고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기술들은 이미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적용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기관에까지도 적용이 돼서 환자와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90% 이상을 컴퓨터가 알아듣고 이 전자 의무 기록 카드에다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들을 미국에서는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형용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이 돼서 실제로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더 쉬운 예로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요즘에 전화하시면 콜센터에서 여직원이 전화 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받는 경우 꽤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기업 내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후지츠라고 하는 일본 소프트웨어 회사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일본 내 기업이지만 어떤 연구를 시작했냐면 필기체, 즉 사람이 쓴 중국어를 얼마나 기계가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기술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를 사람이 필기해서 종이에다 써놓은 것을 중국 사람이 읽을 때의 인식률이 96.1%인 반면에 이 기계가 읽어드리는 인식률이 90.7%로 사람의 인지 능력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 한자의 필기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글씨체들을 기계가 제대로 읽어내고 업무에 적용한다면 이거 역시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총 한 280만 개의 패턴을 기계가 갖고 있고 그거를 1억 5천만 개 정도까지 확장을 해서 이런 인식률을 높였다고 하니까 이 머신러닝이나 또는 특히 빅데이터의 어떤 가치가 여기서 발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은 작년인가요? 재작년 2014년에 발표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만 스마트 리플라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쓰는 이메일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어떤 메일에 답변을 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저한테 미리 보여주고 그것이 응답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할 수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질수록 하는 그런 기술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로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도 역시 중국에다 적용을 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해서 테스트하기가 수월한가 봅니다. 언어 구사 능력, 즉 얼마나 사람과 같이 언어를 구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게 앞서 말씀드린 콜센터 기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의 구사 능력과 기계가 구사하는 언어 능력을 테스트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이 기계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라고 인지할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거쳤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샤오빙이라고 하는 이 콜센터 툴은 인간이 인지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5점 만점에 4.32점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정도가 이미 샤오빙이라고 하는 이 기술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기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아직은 조금 초보적인 단계로 인지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이 기업 내에 업무를 하는데 또는
대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또는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데 적용되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의 경영층에 계신 분들 한 2,000분 대상으로 제가 글로벌 CEO, CIO, CMO, CXO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AI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 일단 전략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43%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모르겠다가 40%고요. 1년에서 2년 내에 전략을 수립하겠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2%, 그리고 1년 내에 하겠습니다도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층에서는 AI에 대한 임팩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못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어떤 업무의 인지 기술이 이 AI가 영향을 줄까요? 했더니 임원분들의 대답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아마도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해서 공장 자동화 얘기를 다시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런 것들의 힌트를 얻어서 아마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임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런 콜센터의 대응 같은 것도 영업이나 마케팅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운영하는데 아마 활용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생각이었습니다.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CXO 분들은 회사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대답하신 분은 역시 서비스, 제품 만드는데 아마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이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통찰력 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적용을 많이 할 것 같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이 인사이트 부분에 뒤에 나옵니다만 아마 빅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셔서 이런 인사이트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딜로이트 팀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딜로이트가 이런 CXO 분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연구 그리고 AI의 발전 종료를 파악해서 기업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 부분에 아마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사이트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미 AI가 적용되고 있는 몇몇 군데가 있는데 잘 아시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 미국의 신문사죠. 거기서는 최근에 기자 2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사를 작성하고 서치하는 기능을 이 기계에 맡기는 겁니다. 또 이 인공지능 로봇이 생기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에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임금이 싼 지역, 인도나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선진 기업들은 오히려 이 로봇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으로 공장을 옮김으로 해서 생산 비용 합리화를 한다거나 효율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처럼 기술력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한 국가의 어떤 경쟁력의 하나의 어떤 모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자동화인데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해서 보다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프로세스 부분이라고 역시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걸 좀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는데 한 21%, 그리고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 21%, 그리고 표준화된 일에 한 19% 정도가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역시 사실은 일자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했던 실수들을 혁신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만큼 또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율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율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 프로세스,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동차의 기계에 논리적으로 적용해 놓아야 그 로직대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시장이 완전하게 열리는 것은 모든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으면 열리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또 반면에 이 완전 자동,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100%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손을 분명히 탈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또 거꾸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역시 이 AI도 빅데이터가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스킬을 이용해서 콜센터의 문제 해결률이 85% 정도 상승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의 전화나 이메일 같은 게 22% 정도 줄어든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 기업에 주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앞뒤의 문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인지해서 감정 등급, 고객이 나하고 상담을 하는 이 고객의 감정이 기분 나쁜 상태가 어느 정도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기는 감정 등급을 까지도 정의할 수 있는 수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것은 기업에 많은 임팩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적 어널리틱스,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예에는 제가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넣었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컨설팅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채용보다는 아직은 퇴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퇴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정한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 행동들, 아주 쉬운 예로 갑자기 회사의 DB에 접속해서 많은 자료를 내려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감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감지해서 매니저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매니저가 그 직원을 보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분야 예측적 어널리틱스가 AI라고 하는 기능으로 적용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어떠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전략과 비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AI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선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제품,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느냐는 하는 그 가치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을 총 4가지로 저희는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일례로 ATM기 같은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세분화하고 자동화할 것이냐. 통역이나 번역 업무도 굉장히 AI 기술이 가까이 적용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이 통번역사의 역할도 많이 구분이 되고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통번역은 기계가 하고 그거를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 통번역사가 하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회사 내 업무 중에 찾아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업무, 불필요한 업무들을 제거한다거나 또는 좀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인력들을 배치한다는 그러한 경감의 어떤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AP통신 같은 경우에 기사를 전문적으로 대신 작성을 해준다거나 또는 DB에서 수많은 자료를 찾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기계에 의존하고 그 자료를 기자들이 좀 신층적인 취재를 통한 어떤 기사를 작성하는 것들을 기자가 하는 그러한 경감의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 노동자의 능력 전체를 기계에 의존하거나 AI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능력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전략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기업들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한 적용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이 다가올 AI 시대에 맞는 어프로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기업 내에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인력에 대한, 이 IT 인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2020년 IT 인력 부족수가 100만 명입니다. 즉 로보티스틱스가 되고 AI 환경이 되면서 IT를 할 줄 아는, 즉 이 로봇에 또는 기계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100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계속 소프트웨어 학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정책적으로 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인력들이 매우 부족할 것이고, 그런 인력들을 잘 킵하고 키우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 보험회사는 요즘에 신입사원을 뽑으면 그들을 6개월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업무 교육을 시키지 않고 신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즉 6명을 한 조로 해서 한 조에는 딥러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서를 내라고 시키고, 한 조에는 예를 들면 3D 프린터, 또 한 조에는 IoT,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입사원 전체를 전공과 무관하게 신기술의 6개월간 푹 빠지게 만들어서 기업이 그러한 신기술의 임팩을 받을 때 그 기업에 근무할 직원들이 최소한 그 임팩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례인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기업들이 그나마 앞서가는 AI를 고민하는 기업들입니다. CIT라고 하는 금융 또는 부동산 임대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CDO, Chief Data Officer가 한 말은 AI를 겪어보니까 이게 특정 조직에서 리딩이 갖고는 안 되더라. 즉 모든 조직이 AI를 다 담당해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일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웃소싱을 주니까 시너지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트니버스라고 하는 회사, 전자상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뭐 잘 아시는 회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들도 AI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피트니버스 같은 2013년부터 그리고 GE 같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인지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부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IT를 하는 팀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혁신을 하는 팀이나 또는 혁신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접 직보를 받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통상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구성이 돼서 가깝게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서부터 AI 각종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화두를 이제는 특정 부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전 부서가, 전 임직원이 관심을 갖고 고민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AI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담당했던 인력들을 이쪽으로 트랜스포 시키는 변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지금까지 잘 못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앞뒤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해석해서 의견을 내는 비판적인 사고 부분, 그리고 추진력, 그다음에 창의력, 그리고 융통성,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능력 같은 것들은 아직 AI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기에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경영층에서 한 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딜로이트가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총 한 5가지 정도인데요. 가운데 있는 프리딕션,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 AI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분명히 우리 앞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예측을 해 나가는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ernative Development, 즉 대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AI가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텐데 그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맞는 또 다른 대응적인 방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기업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시나리오 디벨롭먼트입니다. AI는 그냥 인공지능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예측하고 그 후속 행동을 이어나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가학습되니까 더 무서운 거겠죠. 근데 그것을 초기에 인지시키고 시작하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동차에 적용시킬 때 과연 어떠한 시나리오로 사람들이 움직일 것인가, 스마트 홈에 적용할 때 사람들은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아야만 제대로 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Capability Development입니다. 앞서도 제가 미국에만 2020년에 100만 명의 IT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떠한 또 다른 역량을 우리가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ERP라고 하는 시스템이 기업에 적용될 때 저희 컨설턴트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것이 근로자들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들한테 가장 많은 요청받은 것이 사람을 몇 명이나 줄일 수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과연 꼭 물론 이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ERP 시절이나 IT가 첫 적용됐을 때의 시대를 우리는 잘 살아왔고 현명하게 기계와 동업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 어널리시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AI가 들어올 것이고 그럴 때 과연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드는데요. 자율주행차 강의를 많이 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저는 가장 임팩 받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병원의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생기니까 응급사고가 나질 않고 응급실의 응급환자 중에 대부분이 교통사고 환자인데 교통사고가 없어지다 보니 응급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보험사죠. 예전에는 내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 보험 들었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운전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하고 보험회사 간의 싸움이 일어날 거고 저는 그 안에 타고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을 때 과연 어디에 임팩이 있을 것인가를 해당하는 비즈니스 그 영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스트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적용돼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기업 내 이것들을 조금씩 적용해보고 테스트해서 여러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기업들이 속된 말로 돈 벌기에 바빠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사전에 이 영향도를 파악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AI가 기업에 적용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